안녕하세요. 이렇게 글을 쓰는 건 처음이라 조금 어색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여기에라도 털어놓지 않으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올해로 32살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남자가 이런 얘기를 하려니 왠지 칭얼대는 것 같아 부끄럽지만 이 마음을 어디에도 풀 수 없으니 여기에라도 남깁니다. 얼마 전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2년 동안 결혼을 전제로 사귄 여자친구와 결국 파혼을 하기로 한 겁니다. 파혼이라는 단어 글자로 쓰면 간단하지만 그 무게는 상상 이상이더군요.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에게 설명해야 할 이유가 너무 많았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 왜 이렇게까지 왔을까? 수없이 되뇌었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2살 어린 여자였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첫 만남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 밝은 미소, 그리고 똑 부러진 말투. 그때 저는 직감했죠. 아, 이 사람이라면 정말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 예전에는 연애가 그저 연애였어요. 좋아서 만나고 설레서 만나고 그러다 헤어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순간의 즐거움에 몸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달라지더군요. 결혼할 나이가 되니 무의식 중에 모든 관계에 계산이 들어갑니다.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그녀와 만났습니다. 그녀도 같은 생각이었죠. 우리는 소개팅이 아니라 사실상 맞선에 가까운 만남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가 꿈꿔왔던 이상적인 연애 같았어요. 서로 비슷한 가치관, 적당한 취미의 차이,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까지. 친구들에게도 자랑할 수 있을 만큼 괜찮은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었습니다. 여자친구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원했고 저 역시 이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연애를 하고 다시 그 긴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부담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그것이 제 마음을 더 재촉했던 것 같아요. 나이도 나이지만 저는 이제 새로운 연애의 시작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안에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중 여자친구가 먼저 조건을 꺼냈습니다. 바로 반반 결혼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처음에 조금 당황했습니다. 반반 결혼이라는 말을 책이나 기사에서는 본 적이 있었지만 제 현실에서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여자친구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집은 반반, 혼수도 반반, 예물까지 반반. 거기에 더해 효도는 셀프로라는 문장이 따라왔습니다. 그 순간 멈칫했지만 여자친구는 마치 계약서를 읽듯 차분히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결혼 후 생활비는 각출하고 그 외에 개인적인 돈은 서로 간섭하지 말자. 그리고 명절은 번갈아 가는 걸로. 그 말들이 쏟아질 때 제 머릿속에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철저하게 선을 긋는 걸까? 우리 관계가 이렇게 계산적으로 시작되어야 하는 걸까?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요즘 세상이 그렇다는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쁜 건 아니겠지 하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어쩌면 합리적인 걸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 순간 여자친구는 만족한 듯 미소를 지었고 저는 그 미소를 보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 조건은 받아들일 수 있어.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불편함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건 함께 사는 건데 왜 이렇게 철저히 내 몫과 내 몫을 나눠야 하는 걸까? 결혼을 파트너십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부부가 아닌 동업자가 되어가는 느낌은 왜 이렇게 강하게 드는 걸까? 그 의문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졌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게 괜찮은 걸까? 내가 원하는 결혼은 이런 모습이었나? 하지만 이미 우리는 결혼식 날짜까지 잡았고 양가에 알릴 준비까지 끝낸 상태였습니다. 돌이키기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양가 인사를 드리면서 저는 다시 한번 현실을 실감했습니다. 특히 예비 신부의 집에 갔을 때 그녀의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우리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큰 도움은 못 줄 거야.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 속뜻은 명확했습니다. 도움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였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계산기를 두드리듯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여자친구가 모은 돈은 솔직히 제 예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은 돈이 절반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조금 더 보태면 돼.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충분히 가능해.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대출이 생기면 부담이 커질 건 뻔했지만 두 사람이 함께 갚아 나가면 버틸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계산이 끝났습니다. 대출 원금과 이자, 월급에서 빠져나갈 돈, 그리고 남는 생활비까지. 물론 넉넉하진 않았지만 맞벌이를 하면 버틸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그때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까지는 아니더라도 방 3개짜리 빌라 정도는 곧 장만할 수 있겠지.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수없이 되뇌며 그 미래 속에는 늘 여자친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은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불편했습니다.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모든 걸 계산하고 있지? 왜 나 혼자 이 무게를 지고 있는 느낌이지? 그녀와 함께하는 결혼인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부터 저는 동반자가 아니라 홀로 책임을 떠안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그저 옆에서 응 좋아 그래 하자 라는 말만 반복했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밖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이렇게 시작하는 결혼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그 질문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멈출 수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이미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예식장 예약까지 해둔 상황에서 뒤로 물러서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인사하는 날 부모님은 정말 따뜻하게 예비신부를 맞아주셨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음식을 차리고 소소한 선물까지 준비해 두셨더군요. 부모님은 언제나 제 편이었고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저희가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부모님께서 조심스레 물으셨습니다.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니? 집은 어떻게 할 거야? 저는 그동안 여자친구와 정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반반 결혼 대출 맞벌이. 부모님은 제 이야기를 한참 듣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말은 제 예상 밖이었습니다. 굳이 그렇게 힘들게 시작하지 마라. 집은 우리가 해줄게.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솔직히 그 말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모릅니다. 부모님께서 집을 해주신다면 대출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결혼 생활을 훨씬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제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모님이 집을 해주신다면 여자친구는 뭐라고 할까? 반반 결혼을 하자고 조건까지 내세웠던 사람이잖아. 효도 셀프, 생활비 각출, 간섭 금지 그런 세세한 조항까지 정했던 그녀가 과연 이 상황을 편안하게 받아들일까? 혹시 자존심이 상하거나 나중에 우리 사이에 또 다른 갈등이 생기면 어쩌지? 그런 고민이 순식간에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힘들게 모은 돈은 내 생활을 위해 써라. 결혼은 시작부터 무리하면 안 된다.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저는 그 진심이 얼마나 따뜻한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희는 저희 계획대로 할 겁니다. 제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사실 제 자존심에서 비롯된 것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여자친구를 배려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는 부모님 도움을 받는 남자라는 꼬리표가 싫었던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고집을 부리지? 제 안에서는 두 가지 감정이 계속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내 힘으로 해내야 한다는 자존심이, 다른 한쪽에서는 부모님 도움을 받으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현실이 소리치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자친구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현실을 외면하고 자존심을 선택했습니다. 그녀가 조금이라도 불편해질까봐 저는 부모님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한 걸까? 아니면 괜한 자존심 때문에 큰 기회를 놓친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을 해버린 이상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당연히 여자친구가 자존심을 세우며 거절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녀는 의외로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봤자 왜 굳이 힘들게 시작해?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가 어떤 고민을 했는지, 어떤 이유로 부모님 제안을 거절했는지 그 모든 과정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싫어. 우리 약속했잖아. 반반으로 시작한다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부모님께서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싫다 해서 그냥 넘어간 줄 알았는데 여자친구가 직접 우리한테 연락했어. 그러면서 집을 해주신다 해도 명절 때는 양가에 번갈아 갈 거다. 그건 바뀌지 않는데 괜찮으시겠냐고 묻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터뜨렸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정말 칭얼대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그런 전화를 해요? 부모님, 저 이런 결혼 안 할 거예요. 저는 숨이 가쁠 정도로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에 저는 단순히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믿음이 흔들리는 기분이었고 뭔가 속았다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심지어 저를 달래기까지 하셨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라. 요즘 애들 마음이 그렇지. 시댁에서 집을 해주면 혹시라도 나중에 유세 부릴까봐 걱정하는 거지. 그래서 확인하려고 한 거야.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넘어가. 부모님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지만 제 귀에는 그 말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단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왜 내 여자친구는 나 몰래 부모님께 전화를 했을까? 왜 내 앞에서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을까? 저는 결국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부모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더는 고집을 부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결혼이라는 건 원래 이런 거야. 완벽하게 내 뜻대로 되는 일은 없어.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시작인데 앞으로는 어떨까? 이 관계는 정말 괜찮을까? 저는 그 불안한 목소리를 애써 눌렀습니다. 눈앞의 결혼 준비가 더 이상 지체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그 불안을 억지로 덮어버렸습니다. 신혼여행 이야기를 하던 중 예비 신부가 갑자기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결혼 전에 우리 힘으로 집을 마련하려고 했던 그 돈 있잖아. 그거 우리 부모님께 드리고 싶어. 마지막으로 효도하는 셈 치고.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너무 뜬금없는 말이었거든요. 저는 잠시 멈칫하며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덧붙였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아무래도 우리 둘의 가정에 더 집중해야 하잖아. 그러면 부모님께 예전처럼 신경을 많이 못 써드릴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해드리고 싶어.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화가 나기는커녕 오히려 조금 안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쳤으니까요. 그래, 나도 그럼 우리 부모님께 효도할 기회를 만들 수 있겠구나. 사실 저는 결혼 준비 때문에 부모님께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미안함을 계속 느끼고 있었습니다. 집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갈등이 있었지만 부모님은 늘 제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비 신부가 먼저 그런 얘기를 꺼내주니 솔직히 조금 고마웠습니다. 저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좋아, 나도 찬성해. 너희 부모님께 그렇게 해드리고 싶으면 해. 그리고 나도 우리 부모님께 똑같이 해드릴게. 우리 서로 결혼 전에 마지막으로 효도하자. 제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저는 예비 신부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결혼이 단순히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양가의 가족을 생각하는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날 대화는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서로 배려할 수 있다면 결혼 생활도 괜찮을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또 다른 불안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많은 조건을 조율해야 하는 게 과연 정상일까? 서로의 가족에게 잘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도 그 약속이 진짜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계산된 선택인지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결혼 준비의 막바지에 있었으니까요. 이제 와서 뭔가를 바꾸거나 멈춘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여자친구의 내로남불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처음에 효도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여자친구였습니다. 결혼 전에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효도하고 싶다고, 그래서 자기 돈을 부모님께 드리겠다고 당당하게 말했던 사람도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흔쾌히 동의했고 오히려 제 마음속에서 미안함을 덜어낼 기회라고 생각하며 기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네가 모은 돈을 부모님께 다 드리면 우리 신혼여행은 어떻게 돼? 신혼여행 너도 알잖아. 평생에 한 번인데 좋은 곳 가야지. 그리고 드레스랑 턱시도도 좋은 걸로 해야 하고 신혼집에 들어갈 가전이나 가구도 괜찮은 걸로 맞춰야지. 그런데 네가 부모님께 돈을 드리면 그런 거 못하는 거잖아.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불쑥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뭐? 네가 먼저 효도하겠다고 해놓고 나는 안 된다고? 여자친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돈 나갈 일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럴 때 대비도 해야지. 그런데 네가 부모님께 돈을 드린다. 그건 안 돼.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차분한 척하려고 해도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저는 결국 말했습니다. 너는 되고 나는 안 되는 거야? 너는 효도한다고 부모님께 돈 드려도 되고 나는 안 돼? 그게 말이 돼? 제 목소리는 이미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굉장히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한 말이 제 심장을 깊이 찔렀습니다. 너희 집은 그 돈 안 드려도 되잖아. 넉넉하잖아. 우리 집은 안 그래. 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차마 입 밖으로는 내지 않았지만 제 속마음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게 결혼이야? 이게 평생을 함께할 사람의 말이야? 조건으로 시작한 결혼이 결국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야?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네가 내걸었던 반반결혼 조건 기억하지? 효도는 셀프, 간섭 안 하기, 돈 문제는 각자 알아서. 그거 네가 다 정했잖아. 그런데 왜 네가 말한 걸 내가 뒤집어? 그게 당당한 거야? 그 말에 여자친구는 미묘하게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이 제 머릿속에서 지금도 떠나질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큰 소리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침묵이 우리를 갈라놓았습니다. 사툼은 그렇게 시작됐고 이후 우리는 일주일간 연락을 끊었습니다. 단 한 통의 전화도
한 줄의 메시지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니 이상하게 부정적인 생각들만 머릿속에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그냥 넘어갔던 일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연애 초반에 그녀가 보였던 작은 이기심들, 사소하지만 저를 불편하게 했던 말과 행동들이 전부 기억 속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도 내가 그냥 참고 넘어갔지. 그때도 내 쪽에서 맞췄지.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에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인연을 함께한 사람이잖아. 한 번만 더 대화해보자. 어떻게든 풀어보자.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여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지만 그 안에 깔린 긴장감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고 결국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해보자.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러자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걸 털어놓고 솔직히 얘기하면 뭔가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가 남아 있었거든요. 약속한 날은 평일이었습니다. 저는 퇴근 후 서둘러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하루 종일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오늘이 진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어떻게든 잘 넘어가자.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될 거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자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저를 보자마자 얼굴에 굳은 표정을 지으셨고 첫마디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른들을 이렇게 기다리게 하면 되나?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 이분들 오늘 나를 기죽이려는구나 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분위기는 이미 싸늘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대화는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딸이 말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내 부모님이 집을 해주신다고 해도 우리 쪽은 그런 조건으로 결혼 못 시킨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반반 결혼을 주장한 건 따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집을 해주시면서도 며느리 도리 같은 건 전혀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를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제 말을 단칼에 잘랐습니다. 그건 네가 몰라서 그래. 이건 내가 딸한테 하라고 한 거야. 그리고 어른 말 들어서 손해보는 일은 없다. 네가 그냥 받아들이면 모두가 행복해질 거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저는 마치 벽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문장만 울려 퍼졌습니다. 아, 이제는 끝이다.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저는 그 자리에서 더는 말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제 눈을 피하고 있었고 그 순간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깨져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저는 마지막 희망마저 내려놓았습니다. 이 관계를 끌고 가면 앞으로의 인생은 끝없는 타협과 굴욕뿐일 거라는 사실이 너무도 뚜렷하게 보였거든요. 여자친구가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를 쏟아낼 때 저는 솔직히 처음엔 혼란스러웠습니다. 얘가 왜 이러지?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꾸지? 하지만 그 순간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입을 여는 걸 듣고 나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연애기간 내내 느꼈던 미묘한 이기심, 사소한 고집들, 그동안 제가 그냥 넘겼던 말과 행동의 이유가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답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아, 이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구나. 이건 집안 분위기 자체가 이런 거구나. 그 깨달음은 오히려 소름이 돋을 만큼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그래서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결혼 안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실망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를 똑바로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네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라면 나는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었을 거야. 하지만 내 부모님이 시켜서 네가 그런 행동을 한 거라면 넌 절대 바뀌지 않을 거다. 평생 이런 패턴이 반복될 거고 난 그걸 견딜 자신이 없다. 제 말을 들은 순간 여자친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저를 향해 내뱉은 첫마디는 그 어떤 예의도 없었습니다. 야, 이 개새끼야. 네가 뭔데 우리 딸을 버려? 소새끼 같은 놈이 감히.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참으려고 했던 모든 인내심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입에 담기도 힘든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안의 분노는 더 이상 가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욕과 비속어를 그대로 되갚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그렇게까지 심한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했던 말, 그들이 던진 비난을 그대로 돌려주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심지어 제 자신이 놀랄 만큼 거칠었습니다. 인신공격까지 주고받는 말들이 오갔고 그 자리는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저는 모든 체면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은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를, 내 가족을 모욕한 이 사람들에게
똑같이 돌려주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에서 부서진다.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누가 먼저 멈추나 하는 전쟁 같았습니다. 결국 그분들이 목소리가 갈라지고 지쳐서 멈출 때까지 저는 입을 닫지 않았습니다. 숨이 가빠질 만큼 격한 싸움 끝에 저는 그 자리에서 의자를 밀치듯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이 결혼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차갑게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마지막 순간 저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냉정해졌습니다. 그동안 억눌러 왔던 생각들이 한꺼번에 입 밖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침착하게 그러나 뼈를 때리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내가 실수할 뻔했네. 이런 거지 같은 집안이랑 우리 부모님이 사돈을 맺게 할 뻔했어. 우리가 결혼했으면 100% 아니 1000% 이혼했을 거야. 왜냐고? 수준이 달라. 네가 매달 250 받으면서 회사에 목숨 걸고 충성하는 거 그건 나도 인정해. 하지만 몇 억짜리 집을 흔쾌히 해주는 우리 부모님한테는 뭘 하겠다는 생각도 없었잖아. 시댁에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했지? 그때 이미 이 결혼은 끝났어. 내가 그걸 그때 엎었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알았네. 제 말이 끝나는 순간 여자친구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더 이상 사랑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오직 현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밀치듯 뒤로 물러나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이 결혼 절대 안 해. 연락하지 마. 그리고 차가운 발걸음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순간 제 귀에 남은 건 여자친구 부모님의 거친 숨소리와 여자친구가 뭐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차 안에 흐르는 라디오 소리가 멀리서 메아리 치는 것처럼 들렸고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는 여전히 제 안에서 들끓고 있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돼야 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런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이 결혼은 끝났다는 사실. 그걸 되돌릴 여지는 단 1%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여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도 저는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연달아 카톡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예의가 없네. 이렇게 끝낼 거야? 라는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말투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조가 달라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보니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너 뜻대로 할게. 결혼 다시 하자.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저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웃음에는 슬픔도 분노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오직 냉소뿐이었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짧고 차갑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너는 내 부모한테 대놓고 쌍욕을 한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 그게 네가 원하는 결혼이야? 아니지? 네가 이렇게 매달리는 이유는 딱 하나야. 내 능력으로는 앞으로 집 해주는 시댁은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아서. 그거 맞지? 저는 마지막 문장에 점 하나 찍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자친구 부모님이 쏟아낸 막말과 욕설을 그 자리에서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나왔다면 저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가슴이 터질 만큼 화가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침묵했다면 아마 며칠이고 억울함과 분노가 뒤엉켜 제 속을 갉아먹었겠죠. 그런데 저는 참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던진 모욕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심지어 더 날카롭게, 더 거칠게 쏟아냈습니다. 덕분인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이상하게도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래, 적어도 당하고만 오진 않았잖아. 나도 할 말은 했다. 이런 생각이 스스로를 위로하듯 마음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었습니다. 차분히 집에 들어와 불을 켜고 조용히 앉아있자니 양심이 무겁게 저를 눌렀습니다. 결국 저는 어른에게 쌍욕을 했습니다. 아무리 그쪽이 먼저 선을 넘었다고 해도 저도 똑같이 선을 넘은 겁니다. 어쩌면 제가 이 부분에서 평생 기억할 후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냐? 그냥 나와도 됐잖아. 그러나 또 다른 목소리가 반박했습니다. 아니야.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었다면 넌 더 무너졌을 거야. 그 사람들 앞에서 내 자존심은 먼지처럼 사라졌을 거야. 내 부모님이 모욕당하는데도 가만히 있었을 거야. 그 생각이 들자 저는 다시 제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그래, 잘했어. 똑같이 돌려준 게 잘한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씁쓸함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그쪽이 먼저 도발했어도 제가 그 나이 많은 분들에게 욕을 퍼부었다는 사실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순간순간 그들의 얼굴과 제 입에서 튀어나왔던 단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가슴 한쪽이 쿡쿡 찔렸습니다. 결국 저는 이 감정을 어디에도 털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친구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했습니다. 이걸 누가 알면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저를 더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서 그냥 누군가 읽어주기만 해도 조금은 나을 것 같아서 긴 글이 되었네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우스울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어이없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글을 쓰는 이 순간만큼은 제 가슴속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